내 음식이 부담이었어? 네, 솔직히요.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은영아, 그래도 나는 현우 엄마잖아. 아들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76살 강명숙 씨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잠이 일찍 깬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현우 집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부터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렸던 강 씨는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야근도 자주 하고. 그때 현우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야근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아들의 모습에 강 씨는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채워가며 음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닭볶음탕, 구수한 시래기국, 그리고 정성 들여 만든 각종 밑반찬들까지 말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새벽이라 공기가 차가웠지만 좋아할 애들을 생각하니 강 씨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강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물 맛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현우가 좋아할 거야.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할 거야. 알루미늄 반찬통 4-5개의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검은 비닐봉지에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넣으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강 씨는 오히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만큼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조금이나마 멋을 내려고 목에는 작은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에 가는데 단정하게 해야지. 집에서 현우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고 마지막에는 버스까지 타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긴 여행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강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아침 햇살이 강 씨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설렘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현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려워했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 은영 씨와의 관계도 처음엔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첫 인사 때 정중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은영 씨도 나름 예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잘 지내보자. 강 씨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아들에게 향하는 길. 이때까지만 해도 강 씨는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환승역에 도착했을 때도 기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지하철역 복도를 걸으면서도 강 씨는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현우가 반찬을 보고 기뻐할 모습,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나눌 따뜻한 대화들을 말입니다. 2번째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강 씨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를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강 씨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강 씨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조경과 높게 솟은 아파트들을 보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현우를 키우며 살았던 그 작은 반지하 방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26살이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현우는 겨우 돌이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어린 아들과 거의 바닥난 통장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핀잔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키우겠다라며 강 씨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말이 강 씨의 자존심을 깎아내렸지만 강 씨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현우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꼭 잘 키워내겠습니다. 그날부터 강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생선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첫날 다른 상인들이 강 씨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장사 좀 해봤냐며 꼬투리를 잡아대었지만 강 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등에 업고도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겨울이 되자 더 힘들어졌습니다.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열이 나서 보채는 날에도 장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옆 가게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곤 했습니다. 하루 쉬면 사흘 굶어요. 현우 밥값이라도 벌어야죠. 아픈 아이 옆을 지키고 싶어도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는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비린내와 더위 때문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참았습니다. 현우가 조금씩 자라면서 유치원비가 필요했고 옷도 사줘야 했고 아프면 병원비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른 아이들만큼 깔끔한 책가방과 운동화를 사주고 싶어서 강 씨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습니다. 낮에는 생선 장사, 밤에는 내복 바느질 일을 받아다가 했습니다. 우리 현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중학교 때는 현우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강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현우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현우가 대학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아들의 눈을 보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 씨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많았고 겨울에도 연탄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강 씨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현우가 한 약속이 강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우는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 아가씨가 있다며 은영 씨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현우가 은영 씨를 소개했을 때도 강 씨는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은영 씨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은영 씨의 대답은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강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집 계약금을 보태주었고 예단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혼식 날에도 강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 씨 가족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강 씨는 검은색 정장만 입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강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강 씨는 아들이 해주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강 씨에게는 아들의 행복이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며 강 씨는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현우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이제 현우도 가정을 꾸렸으니 나도 좀 편해지겠지. 강 씨는 그런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강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 씨를 실은 엘리베이터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니 곧 12층에서 멈췄습니다. 강 씨는 무거운 반찬 봉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고 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는 1205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고 인터폰 너머로 익숙하지만 왠지 시큰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은영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서 있었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강 씨는 그래도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응, 현우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반찬 좀 해서 왔어. 은영 씨는 대답 대신 그냥 문을 닫고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강 씨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과 새로 산 듯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참 예쁘게 꾸며놨네. 우리 손주들은 어디 있어? 아직 학원에서 안 왔어요. 은영 씨는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서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우는 언제 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강 씨는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역시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까? 강 씨가 들고 온 큰 봉지를 들어보이자 은영 씨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주세요. 하지만 봉지를 받아들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부담스럽다는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강 씨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와 은영 씨 그리고 예쁜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은영 씨가 반찬통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은영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벌써 나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은영 씨는 서둘러 가방과 외투를 챙기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금방 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쾅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 씨는 갑자기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려왔고 아들 집은 강 씨를 차갑게 휘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은영 씨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도 바쁠 수 있지.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강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고
은영이의 차가운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은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이는 금방 온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강 씨는 목이 말라서 주방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주방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예쁜 그릇들까지. 강 씨가 현우를 키울 때 썼던 낡은 가전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자신이 가져온 반찬통들이 한 구석에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리를 차지하기 싫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자신도 이 집에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강 씨는 개수대 옆에 놓인 예쁜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고급스러운 수건이었습니다. 주위에 닦을 만한 수건이 보이지 않았기에 사용해도 되겠지 하고 꺼냈습니다. 그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니 정말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아, 이거 참 좋네. 어디서 산 건지 나중에 물어봐야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강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말입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 씨가 돌아온 모양이었기에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의 표정이 나갈 때보다 훨씬 더 굳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 그 시선이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고 강 씨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목소리도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강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다녀왔구나. 은영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더니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뭔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찬장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강 씨는 궁금해서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 씨는 개수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던 동작을 멈추고 개수대 옆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는 무언가를 본 듯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곳곳 은영 씨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분명히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노성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은영 씨는 개수대 옆 수건거리를 가리키며 서 있었습니다. 아까 강 씨가 사용했던 그 예쁜 꽃무늬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수건 사용하셨어요? 강 씨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 응, 손 씻고 닦았는데 왜? 그 순간 은영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이걸 쓰셨다고요? 강 씨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고작 수건 하나 쓴 것 가지고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수건이 좀 좋더라. 어디서 산 거니? 어머니, 이건 그냥 쓰는 수건이 아니에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백화점에서 특별히 주문해서 산 손님용 수건이라고요. 강 씨는 그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하지만 은영 씨는 강 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수건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제가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던 건데? 강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은영 씨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냥 평범한 수건인 줄 알았지. 평범한 수건이요? 어머니, 이게 평범해 보여요?
은영 씨는 수건을 손에 들고 강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일반 수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영 씨의 반응은 여전히 과도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고요? 어머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도 제가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 허락도 없이 드시고, 또 그전에도 냉동실에 있던 고기 마음대로 꺼내서 쓰시고. 강 씨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끼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예의의 문제라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은영 씨의 말투가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은영아,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하게요? 제가 심하게 말한다고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너무 심하세요. 남의 집에 와서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함부로 쓰시고. 남의 집이라는 말이 강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은영아, 그 말은 좀.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강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의 격한 말에 강 씨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바쁘고 준비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강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영 씨의 날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은영 씨는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맥을 추리지 못하자 오히려 더욱 격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말로만 그러시면 뭐해요?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보네. 네, 맞아요. 정말 무신경하셨어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시고 저희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강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아들 가족을 위해서 한 일들인데 이렇게 원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현우랑 너희들 생각해서. 생각해서요? 정말요? 은영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싫다고 할 때는 왜 안 들으세요? 항상 어머니 맘대로만 하시잖아요. 강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존중하려고 노력했는데 언제 자신이 그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건지 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 간식 사다 주신다고 하시길래. 됐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냥 사오시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지만 강 씨에게는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건 손주들이 좋아할까 봐서. 그게 문제라고요. 어머니는 맨날 그런 식으로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스트레스를? 당연하죠? 어머니 오시면 저는 온종일 신경 쓰느라 지쳐요. 그 말이 강 씨의 마음을 깊이 상처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냥 부담이었던 거였구나. 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은영 씨는 강 씨의 상처받은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좀 조심해주세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다고요. 강 씨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그런데 은영 씨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오시는 반찬들도 부담이에요. 저희 입맛이랑 안 맞는 것도 많고 냉장고도 꽉 차서 저희가 넣을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씨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부담이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내 음식이 부담이었어? 네, 솔직히요.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처음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은영아, 그래도 나는 현우 엄마잖아. 아들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은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셨으면 좀 더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 말이 강 씨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고? 네, 맞아요. 어른이시면 분별력이 있어야죠. 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좋아, 내가 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내가 정말 분별력 없는 늙은이구나. 강 씨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영 씨의 얼굴에는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미안해. 강 씨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짐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주방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강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머릿속이 어지러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강 씨의 머릿속에는 은영 씨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반찬도 부담스럽다. 각각의 말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강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기에 마치 몇 살이나 더 늙어 보였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동안에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설렘을 안고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절망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강 씨는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는 순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와도 탈 기운이 나지 않았던 강 씨는 버스 지나가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버스가 왔을 때야 겨우 올라탄 강 씨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기에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강 씨가 허망한 얼굴로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3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오늘은 거의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을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일들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50년, 내가 50년을 뭘 위해 살았나? 그때서야 제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울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목표가 전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밤이 깊어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수록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분노가 서서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이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그동안은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강명숙이라는 사람을 위한 삶을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강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강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강 씨가 처음으로 한 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건 아니었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자동응답만 나왔지만 강 씨는 메모지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 정리, 집 등기부등본. 혼자 중얼거리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강 씨는 집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강 씨는 순서가 되자마자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모든 금융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꽤 금액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자신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몰랐던 돈이었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년 동안 조금씩 아들을 위해 모아온 결과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온 강 씨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예전에 지나다니며 봐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개소 사장인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집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매매요? 전세요? 전세요. 혼자 살 만한 깔끔한 곳으로 찾고 있어요. 김 씨는 강 씨의 나이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 나이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제 일이니까. 강 씨의 단호한 말투에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원하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깔끔한 곳으로요. 김 씨는 컴퓨터를 뒤지며 적당한 매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좋은 곳이 하나 있네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투룸형 오피스텔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그 오피스텔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것도 더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강 씨는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의 결단력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은 며칠 고민하시는데 정말 빠르게 결정하시네요. 인생은 짧잖아요. 고민할 시간에 실행하는 게 낫죠. 계약을 마친 후 강 씨는 가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갈 가구들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생 낡은 가구들만 써왔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사고 싶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니 예쁜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투룸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사려고 해요. 직원은 강 씨를 가구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실용적인 가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파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침대도 이걸로 하고 식탁도 이 작은 걸로 주세요. 평생 마음대로 쇼핑을 해본 적이 없던 강 씨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격도 따지지 않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배송 예약까지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온 강 씨는 친구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영수가 나야. 명수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나 큰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 이사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이사? 갑자기 왜? 말하면 길어.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게. 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대충 하면 어떡해? 당장 만나자.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 1시간 후에. 강 씨는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하고 슬퍼 보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강 씨는 집을 나서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숙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강 씨는 영숙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명수가 얼굴이 완전히 다르네. 무슨 일이야? 앉아서 천천히 얘기할게. 강 씨는 어제 있었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건 사건, 은영 씨와의 갈등, 그리고 오늘 내린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며느리가 정말 너무했네. 영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이 드셨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처음엔 정말 속상했어.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 고맙다고. 무슨 소리야?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거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영숙 씨는 강 씨의 변화된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룸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야. 응, 오피스텔도 계약했고 가구도 주문했어. 와, 정말 빠르네. 나도 놀랐어. 영수가 나 76살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마저 남의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 영숙 씨는 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너 정말 잘 결정했어. 나도 응원할게. 강 씨는 친구의 따뜻한 지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확신이 서. 그런데 현우는 뭐라고 안 해? 아직 말 안 했어. 이사 가고 나서 연락할 생각이야. 그게 좋겠다. 미리 말하면 말릴 거야. 강 씨와 영숙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의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노인복지관에 가입해보는 건 어때?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 어떤 프로그램? 요가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 나는 서예 배우고 있어. 그거 좋겠다.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었어. 일주일이 지나고 강 씨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배치되고 나니 정말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꾸며진 공간이라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사한 지 며칠 후 강 씨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이 없으시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현우야, 엄마가 이사했어. 예? 이사요? 어디로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어.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현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도 있지만 어차피 갈 길이었어. 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화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떨어져 살면 어떡해요? 현우야, 너도 이제 너의 가정이 있잖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잘 살고 있어. 새 집도 예쁘고 할 일도 생겼고.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 씨는 정말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을 들었고 수요일에는 영숙 씨와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서예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서예 선생님도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강 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집에 돌아온 강 씨는 완성한 작품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 작은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현우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수건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강 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강 씨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단톡방 말인데요. 그래, 서연이가 왜 나간 거니? 실수 아니었어? 서연이가 좀 그런데 민감해요.
계속 울리니까 불편해한대요. 초대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이라고. 엄마,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연이한테 직접은 좀.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윤금자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제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식들을 낳고 기르며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오붓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그래도 아들 둘, 딸 하나 고루 낳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까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겪다가 지금은 그냥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흔히들 겪은 고부 갈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애매하긴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문제고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무시받는 느낌이고 내 의도가 어찌했던 상대방은 저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을 때 그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가세요. 저도 지금에서야 마음을 놓고 살게 되었지만 정말이지 그때는 내가 죄인 같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부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다잡은 이유, 그리고 자식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은 공감과 따뜻한 조언 몇 마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그날도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생각나기도 하고 가까이 사니 필요한 건 없을까 신경 써주고 싶은 마음에 종종 안부 연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고 몇 분 뒤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건넨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엄마, 서연이 이런 거 좀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그 이런 거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괜히 더 불편할까봐 그냥 끊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할 일이 있으면 머뭇거린 게. 아, 어머님 바빠서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근데 그 있다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전화 통화는 10초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해가 되세요. 여보세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게 끝이었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지난 대화를 곱씹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은 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을까 싶었죠. 가끔은 반찬이라도 해다 주려고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언제는 받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게 불편할 수도 있나? 딸처럼 대해달라며 손잡던 첫 인사가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서운했고 다음엔 그냥 제 탓인가 싶었고 나중엔 이제는 며느리랑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설 연휴 며칠 전이었어요. 선물 준비하다가 그 집에도 뭐라도 보내야겠다 싶어 택배를 보냈죠. 그래도 예의는 예의니까요. 보내고 나서 혹시 도착했나 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점이 하나 없었고 이모티콘도 없었고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차가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문장이 제게는 확실한 의도 같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택배를 보낼 때도 망설였어요. 보내야 하나, 안 보내면 또 무리할까봐 걱정이고 보내면 또 그 한 줄이 올까봐 두려웠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는 명절 며칠 전부터 전을 부쳐왔다. 갈비찜은 자기가 하겠다 먼저 말하거든요.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하트는 기본이고 아이 사진도 하나씩 덧붙여요.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챙겨주는 사람의 마음에 적어도 기분 좋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도라지로 무침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 메시지 하나에도 웃음이 났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죠. 설날 당일 집에서 작은 상 하나 차려뒀어요.
혹시나 둘째 내외가 들르지 않을까 해서요. 근데 안 왔어요. 오기로 했다는 말도 안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저녁쯤 돼서 둘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설엔 처가댁만 다녀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일정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네.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말했지만 안 괜찮았어요. 그 집이랑은 명절 음식 나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같은 도시인데 우리 집은 안 거치고 저쪽만 간 거예요. 그날 밤 휴대폰에 저장된 둘째 며느리 번호를 들여다봤어요. 이 번호를 눌러서 통화 연결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대신 읽음도 없이 사라진 메시지만 여러 개 남아있더라고요. 며칠 뒤엔 또 진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 단톡방 초대하지 마세요. 자꾸 올리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단톡방에서 사진 공유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나? 엄마는 몰라도 서연이는 그런 거에 예민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참가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허락 없이 말 걸 수 없는 그런 거요. 어느 날 큰며느리 지민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동서는 왜 단톡방에서 나갔대요? 몰라. 나도 몰라. 아마 나 때문에 그랬겠지. 자책도 했고 짐작도 했고 서운함은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진우는 중간에서 그저 요즘 세대는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럴수록 저 혼자 점점 더 작아졌어요. 전화를 안 하는 게 예의 같고 문자를 보내도 보냈다는 표시만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가족인데 용건 없으면 연락하면 안 되는 사이라는 게 참 낯설었어요. 정말 궁금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래서 언젠가 진우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왜 나랑 통화하기 싫어하는 거 같니? 그냥 엄마랑 대화하면 지연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힘들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었어요. 나는 대체 얼마나 힘들게 한 걸까? 며느리 입장에서 난 시어머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이후 둘째 며느리 번호를 휴대폰 첫 화면에서 옮겼어요. 즐겨찾기 목록에서도 뺐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선을 지켜야지. 그 선은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기, 용건은 아들 통해서 하기, 감정은 기대하지 않기. 이제야 조금 평온했어요. 서글프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놓아야 한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만든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 그날은 주방에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어요. 지난달 말에 진우가 신혼집으로 이사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신혼집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집들이를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딱히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대신 진우에게 물었죠. 진우야, 이사한 집 언제 한번 보러 가도 되겠니? 아, 엄마, 그게 이번 주말에 지인들만 몇 명 초대해서 간단히 하려고요. 순간 어깨가 움찔했어요. 지인들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늘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진우가 이어 말하더군요. 엄마, 너무 번거로우실까 봐요. 아직 정리도 다 안 됐고? 그 말은 이상했어요. 정리가 안 됐다면서 지인들은 오게 한다니. 저는 번거로움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둘이 어떻게 사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있어서 동그랑땡을 만들까 하다가 말았어요. 혹시나 집들이에 들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괜히 부담 줄까봐? 사실 집에 뭘 가져간다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먹는 거 하나, 그릇 하나, 심지어 반찬통 하나까지도. 둘째 며느리에게는 모든 게 불청객처럼 느껴질까 봐요. 며칠 뒤
큰 며느리 지민이가 다녀갔어요. 어머님, 서방님의 집 보셨어요? 인스타에 올린 거 보니까 예쁘던데요. 그래? 난 아직 못 가봤어. 지인들만 초대했다더라. 어머, 아, 그랬구나. 그 어머 소리에 담긴 의미가 참 많았어요. 지민이는 저보다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좀 그런가 봐요. 형식 안 따지고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유행에 민감한 시기잖아요. 편하게 지낸다는 말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괜히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혹시나 갑자기 오라고 할까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밤이 되도록 연락은 없었고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테이블에 와인이 놓여 있고 조명이 따뜻했고 친구들끼리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그들은 하나같이 밝았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빠졌다는 사실이 누군가 일부러 뺀 듯한 그 자리가요. 그날 밤 큰 며느리한테서 톡이 왔어요. 어머님, 동서가 그러는 게 좀 과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괜히 속상하네요. 괜찮아. 애들이 편하려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우리 집 구경 한번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어렵나 싶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집들이에 관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 원래 그냥 친구들 몇 명만 오기로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말하는 걸 서연이가 몰랐나 봐요.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알았든 몰랐든 결국 난 초대받지 못한 거니까요. 그래 뭐 다 지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혼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간섭한 적도 없고 며느리 입에서 싫다는 말이 나온 적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식 끝나고도 연락이 먼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제가 바라는 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명절 인사, 가끔 안부, 손주 생기면 한 번쯤 와서 밥 먹고 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안 되는 건가 싶었죠. 며칠 후 마트에 갔다가 며느리를 닮은 여자를 봤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반갑고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괜히 민망했어요. 내가 참 웃기다. 누굴 닮았다고 마음이 이리 흔들리나? 그날 밤은 유독 외로웠어요. 둘째 아들도 연락이 없었고 그렇다고 대뜸 둘째 며느리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고 큰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바쁠 테고 그래서 그날 저녁엔 반찬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고 어느덧 봄이 다가왔어요. 서연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대화는 짧았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우야, 나중에 혹시 아이 낳으면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편한 대로 하라는 거지. 그 말에 진심을 진우는 모를 거예요. 어쩌면 알면서 모른 척 할지도 몰라요. 그 집의 집들이는 제겐 문을 열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어요.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아니 누구는 빼고 초대한 자리였어요. 그 뒤로 저는 진우 집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가까운 거리였지만 괜히 마주칠까 봐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라는 말이 나올까 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족보다는 방문객처럼 생각한다는 걸요. 설이 끝나고 나면 저는 늘 냉장고를 한참 들여다보게 돼요. 어떤 반찬을 나눌까, 어떤 과일이 좋을까 그런 걸 생각하느라요. 그게 습관이 됐고
또 그게 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큰아들 명순애 그리고 둘째 진훈애까지 각 집마다 취향에 맞게 반찬을 따로 담았어요. 둘째네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멸치볶음은 고추 없이 만들고 나물은 간을 연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포장하고 손글씨로 이름 써 붙이고 택배 상자에 하나하나 넣었어요. 이걸로 서운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보냈는데 서연에게서 온 답장은 그날 밤에 도착했어요. 잘 받았습니다. 점 하나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받자마자 고개가 떨궈졌어요. 그래도 받은 건 받았구나 싶어서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이 헛헛했어요. 며칠 뒤 큰며느리 지민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 멸치볶음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하셨어요? 어머, 지민아, 그냥 오래 볶았지 뭐. 진짜요? 어머님, 다음에 꼭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전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렇게 웃으며 통화했지만 머릿속은 둘째 며느리의 문자 한 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같은 반찬을 보냈는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명절에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보낼까 말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간단하게 특산물만 보냈어요. 배랑곶감 그리고 손편지 하나.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안 도착했나 싶어 조심스레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진우야, 이번에 보낸 거는 도착했니? 엄마, 서연이가 잘 받았다고 했어요. 감사하대요. 그랬구나. 근데 왜 나는 그 말을 못 듣는 걸까요? 감사하다는 말도 직접 듣지 못하고 다 진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게 당연한 걸까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어머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감사합니다까지 들어간 거니까 전보다 나은 걸까 생각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더 아팠어요. 그런데요, 큰며느리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곶감을 이쁘게 접시에 담고 아이들이 먹는 모습까지. 어머님, 곶감 진짜 달아요. 애들도 잘 먹어요. 고맙습니다. 그 톡 하나에 마음이 확 놓였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걸 원한 거였거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서연네 집에 보낸 택배는 배달 완료 문자가 떴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답장은 이틀 뒤에 왔죠? 마치 누가 시켜서 억지로 보낸 것처럼요. 점점 더 저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받았다는 말이 진심일까? 감사합니다가 진짜 고마워서 하는 말일까? 그렇다고 보내지 않자니 또 서운해할까봐 걱정이고, 보내자니 마음만 더 헛헛했어요. 그리고 그해 추석, 진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서연이한테 직접 선물 보낸 거 불편하니?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항상 너를 통해서만 말을 해야 하니? 나랑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아서. 진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내가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우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자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표현하려 하면 민폐가 되고, 침묵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명절에 큰 애들 내외만 챙기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며느리 지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서방님네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몰라, 내가 뭐 알겠니? 요즘은 별로 연락도 안 하니까. 아이고, 그런가요? 그런 말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아지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 말은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 집에 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문자 한 줄에도 기대하지 않게 됐어요. 그게 이 관계의 현실이니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랑 가족끼리 단풍 여행을 다녀왔죠. 딸 지연이까지 같이 해서 오랜만에 웃음이 많았던 날이었어요. 둘째네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요. 여행 다녀온 뒤 큰며느리 지민이가 단톡방을 만들자고 했어요. 어머님, 사진 너무 예뻐요. 단톡방 만들어서 다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진을 나누기로 했어요. 지민이가 만든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고 딸 지연이랑 큰아들까지 다 초대됐어요. 당연히 둘째 내외도 초대했죠. 사진은 하나 둘 올라왔고 지민이는 댓글도 달고 하트를 날렸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 몇 장을 올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서연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서연이가 왜 나갔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톡 하다가 버튼 잘못 눌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거니 싶었어요. 어머, 다시 초대해 볼게요. 지민이가 다시 초대했고 잠시 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또 몇 분 뒤에 다시 나갔다는 문구가 떴어요. 이번엔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이튿날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단톡방 말인데요. 그래, 서연이가 왜 나간 거니? 실수 아니었어? 서연이가 좀 그런데 민감해요. 계속 울리니까 불편해한대요. 초대하지 마세요. 그게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이라고? 엄마,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서연이한테 직접은 좀. 그 말에 전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단톡방조차 허락받아야 할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단톡방은 사실상 멈춰버렸어요. 큰며느리 지민이도 조심스러워졌는지 사진을 안 올리게 됐고 딸 지연이만 가끔 안부 글을 남겼어요. 그 단톡방이 우리 가족이라기보다는 누가 눈치 볼까봐 조용히 있어야 하는 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는데 단풍잎을 들고 웃고 있는 제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어요. 같이 나눈다고 해서 뺏기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목에 걸려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진 하나, 문자 하나 공유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스트레스라는 게 참 낯설었어요. 며칠 후 큰 며느리 지민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괜한 짓 한 거였을까요? 그 단톡방이요. 아니야, 너는 잘했어. 나도 좋아서 만든 건데 둘째 며느리한텐 좀 달랐나 봐. 그냥 사진만 보고도 기분 좋아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할 수 있나 싶어요. 나도 그래. 근데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둘째 며느리의 존재를 휴대폰 속에서만 느끼게 됐어요. 가족끼리의 대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단 한 번도 단톡방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등장할 수조차 없었죠? 초대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게 둘째 아들의 부탁이었고 며느리가 편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가족끼리 사진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저 같이 웃었던 기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겐 스트레스가 되는 시대인가 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진우네랑은 요즘 어때? 잘 몰라. 연락도 거의 없어. 아이고,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어요. 정작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 반응은 내가 뭔가를 저지른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진우한테 톡 하나를 보냈어요. 진우야, 사진 하나 보내고 싶었는데 그냥 안 보낼게. 혹시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그 톡에 진우는 답장을 안 했어요. 읽음 표시만 남겨졌고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진을 아예 안 찍게 됐어요. 찍는다고 해도 누구한테 보낼 수 없으니까요. 추억을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겐 민폐가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 단톡방은 아직도 있어요. 지금은 거의 멈춰버린 그 방에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젠 그 이름조차 부담스러워 보여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식사하느라 조금 늦게 들어왔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이 밤 9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둘째 아들 진우였어요. 큰아들이랑 딸은 멀리 살고 가장 가까이 사는 건 진우니까요. 진우야, 제발 받아라. 몇 번을 눌러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진우랑 같이 있니? 전화가 안 돼서. 네, 같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 가려고 해. 아, 그이 바꿔드릴게요. 한참 뒤 진우가 받았어요. 엄마,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어. 구급차 기다리는 중이야. 그제야 진우의 말투가 조금 바뀌었어요. 쓰러지셨다고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막 병원 가려고 한다. 그냥 알려만 두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어쩌면 진우가 곧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 말로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졌고 머리를 부딪힌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심각하진 않대요. 의식도 곧 돌아올 거라고 했고요. 그 소리에 겨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어요. 이런 상황에도 제 옆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요. 조금 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수야, 아버지 쓰러지셨다. 병원 와줄 수 있겠니? 명수는 바로 알겠다고 했고 딸 지연이도 곧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진우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 진우가 병실로 왔어요. 며느리는 같이 오지 않았고 혼자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인사했어요.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어요. 급한 일인지 아닌지는 전화 받기 전에 알 수 없는 건데. 그래, 됐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셔. 그 말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 설명이었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도 걱정 많이 했어요. 대신 전해달래요. 그럼 직접 했으면 되잖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간다는데 그게 별일 아니야? 급한 일인 줄 몰랐다고?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많이 아프던 안 아프던 그 상황에 전화를 한 거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어디서 그따위 태도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니? 엄마, 그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 흔들렸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참아왔어요. 단톡방에서도 선물에도 집들이에도.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조차 나중에나 알아도 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며칠 뒤 퇴원할 즈음 큰며느리 지민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문안을 왔어요.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저도 와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별일 아니었으니까. 명수한테도 너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네 시아버지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서방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참 서운하시겠어요? 지민아, 그냥 가족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세상이래. 나도 배워가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쿡쿡 쑤셨어요. 가족한테 거리감 배우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게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진우한테도 연락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절박해도요. 그 아이들은 제 연락을 부담으로 느끼는 얘들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뒤였어요. 남편은 많이 회복됐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문제였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우리 가족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더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다가 둘째 며느리의 이름이 화면에 딱 보였어요. 이름 옆에 있는 하얀 아이콘이 괜히 눈에 밟혔어요. 그 애한테 전화를 걸 일이 앞으로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는 진우한테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손가락을 눌러 연락처 삭제를 탭했어요. 한 번 더 묻는 창이 떴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보고 그냥 바로 눌렀어요. 삭제한 순간 마음이 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을 덜 들여다보게 됐어요. 카톡도 문자도 전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진우에게도 꼭 필요할 때만 연락했어요. 이제 그 집안과의 대화는 아들 한 사람만을 거쳐야 하는 게 확정된 셈이었어요. 며칠 뒤 딸 지연이랑 통화를 했어요. 엄마, 진우네 이번 주에 애기 돌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한텐 말 안 하더라. 에이, 엄마한텐 초대할 줄 알았는데? 이젠 기대 안 해. 가고 싶지도 않고.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프다는 걸 요즘 들어 자꾸 배우게 되니까요. 그 다음 날 진우에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돌잔치 잘하렴. 며느리한테도 애기 건강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답장은 하루 지나서 왔어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감사하대요. 그 문자에도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이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도 전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젠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생각했어요. 이 집과 나는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둬야 편해지는 사이라는 걸요. 며칠 뒤 마트에서 둘째 며느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섰어요. 이젠 괜히 인사해도 안 반가울 사람이지.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결혼 초 며느리가 제 생일이라고 꽃다발을 줬던 기억이요. 그땐 그 애도 애썼던 거겠죠. 근데 그게 진심이었는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이젠 모르겠어요. 그날 밤 큰 며느리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마음 많이 상하셨죠? 괜찮아. 이제는 서운한 것도 귀찮다. 동서가 좀 너무 선을 긋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지민아,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서연인 그 방식이 편한 거겠지. 그래도 어머님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해. 안 그러면 나만 상하잖니?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엔 체념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단념한 거였어요. 그 다음 명절, 전통처럼 준비했던 선물도 안 보냈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어요. 그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명절이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조용해서 좋았어요. 이게 평화라면 그냥 이렇게 살자. 그 뒤로 저는 사람들한테 진훈의 얘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됐어요.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내나 보지라고만 했어요. 자세히 말하면 괜히 내가 안 좋은 사람 되는 느낌이라서요.
언젠가 작은 모임에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진짜 너무하대요. 연락도 안 하고. 그 말에 그냥 웃었어요. 속으로는 그 말 나한테 하는 거네 싶었지만요. 그리고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연락을 받을까? 오랜만에 진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을 끊다시피 한 지 거의 석 달이 넘었을 무렵이었죠.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병원 문제인가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인사부터 낯설었어요. 요즘은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도 한동안 못 들었던 터라 오히려 어색했어요. 그럭저럭 지내지 뭐. 무슨 일 있니? 아, 네. 사실 지우가 이번에 어린이집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 축하할 일이네. 네, 근데 오후 3시 반까지만 봐주는 데라서요. 저녁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워서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4시부터 7시까지만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가 턱 하고 걸렸어요. 이제 와서 다시 손주를 맡아달라고요? 그 수많은 침묵과 거리두기 끝에 이제는 돌봄 요청이요? 서연이는 괜찮대? 네, 서연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봐주시면 제일 좋겠다고. 아무래도 가족이 제일 믿을만 하다 보니까요. 그 말에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는 아이를 맡아달라고요? 지우 엄마가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아야 하는 건가? 그래도 지우가 너무 어리잖아. 엄마 아빠 기다리기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거리둘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우도 할머니 보면 좋아하고요. 그동안 그렇게 며느리 불편하다고 하더니 이젠 괜찮다는 거야? 지우가 날 언제 봤다고 좋아해. 니들 돌잔치에 나 초대도 안 해놓고 몇 번이나 봤다고 날 좋아하고 말고야. 아, 엄마, 그때는 좀 예민했을 때라 지우 일 때문에 다시 얘기 나온 거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 번 더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내 존재는 불편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는 카드인가 싶었어요. 그래, 며느리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해. 서연이도 괜찮다니까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직접 말하는 게 예의 아니니? 계속 네 뒤에 숨어서 그렇게 지낼 거야? 계속 나한테 실망감만 안겨주는구나. 그때 내가 농담으로 한 말 같았어? 그 말에 진우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작게 말했어요. 그게 서연이는 직접 전화하는 걸 아직 어려워해서요. 그래, 그러니까 지우는 나한테 맡기고 연락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그게 무슨 뭐 같은 경우야? 니들 마음대로 할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봐? 그냥 하루아침에 들이닥쳐서 지우놓고 가버리지? 어? 엄마가 뭐라고 안 하니까 만만해 보이니? 이것들이 아주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지? 그 말은 결국 뱉고 말았어요. 진우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도 이제 애 키우느라 힘들고. 나도 사람이다, 진우야. 나는 안 힘드니? 나이도 있고 너희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사이도 좋지 않은 며느리 부탁 들어줘라 이거냐? 내 손주라 예쁘긴 하다만 그게 당연히 봐줘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알겠니?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도 아니라 그냥 비참했어요.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괜찮다는 며느리 말이 참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큰 며느리 지민이가 다녀갔어요. 어머님, 지우 어린이집 들어간다면서요? 서방님한테 들었어요. 그래, 지우 잘 크더라. 지민아, 나는 그냥 필요할 땐 가족이고 불편하면 남인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 말 너무 공감돼요. 저라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손주라니까 쉽게 거절도 못하겠고. 하지만 어머님 마음이 먼저예요. 애정은 쌓여야 생기는 거니까요. 그날 밤은 뒤척이다가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다시 켰는데 아직도 둘째 며느리로부터 그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 괜히 한 번 더 상처가 났어요. 며칠 뒤 서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그래, 무슨 일이니? 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지우 돌봐주는 거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그 목소리는 낯설고 또 차가웠어요. 부탁하려고 걸어온 전화였고 그 이외의 의미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진우랑 하렴. 난 지우 할머니긴 해도 너희 편한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잖니? 뭘 믿고 나한테 지우를 맡겨?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정적 끝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그냥 고요했어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고여있던 말들을 드디어 꺼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좀 놀랐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다고. 놀랄 일인가? 난 그동안 놀란 척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한 거에 비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러니?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락하지 말라며? 이제는 아이까지 맡아달라고 하니 내가 혼란스럽다? 진우야. 엄마, 지우가 아직 어려서 서연이도 일하느라 많이 지쳐있고. 지쳐있으면 그때처럼 그런 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지. 왜 이젠 괜찮다고 하니?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져줘야 해. 왜 내가 그래야 하니? 너희들은 당연한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연락 한 통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싫어해?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처가댁은 잘 쏘다니면서 나는 없는 사람 만들고 그게 할 짓이야? 그건 그땐 미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늦게 들렸어요. 이미 상처난 마음 위에 덧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로였어요. 진우야,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너를 통해서만 말할게. 그게 너희 방식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애를 봐달라는 부탁 따위는 안 했으면 한다. 너희들 자식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뭘 믿고 나한테 맡기려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진우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 아직도 그 얘기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확실히 말해줬잖아.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들렸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진우와의 통화도 줄였어요. 딱 필요할 때만 그것도 문자로만 했어요. 그 방식이 편한 사람들에겐 그게 최선이니까요. 며칠 뒤 큰 며느리 지민이가 집에 들렀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 괜찮다고 하면 미련 갖고 그래. 지우는 너무 예쁘게 컸어요. 그 애가 나중에 이 얘기를 알면 어떨까요? 아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겠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 지우가 나중에라도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꼭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따뜻했어요. 어딘가에선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지우 사진 하나가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아닌 진우가 올린 거였고 아이가 유치원 복장을 하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 밑에 아무 말 없이 하트 하나를 눌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진우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진 보셨죠? 지우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건 네가 한 얘기를 들은 거겠지? 난 아무 말 한 적 없으니까. 그래도 지우가 어릴 때 엄마랑 있었던 거 기억하는 것 같아요. 기억은 남겠지? 근데 그 아이 엄마가 날 불편해했던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 말이 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내가 지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지우의 엄마가 나를 밀어낸 거였다는 걸. 그 아이가 알 수는 없겠지만 나는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몰랐어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드디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더 먹먹했어요. 이제 와서 그 말 들으려고 내가 그동안 기다렸을 것 같니?
그냥 창피하지 않게 앞으로도 너희 식대로 하렴.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용서라는 건 꼭 받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는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진우네와의 연락은 뚝 끊겼어요. 서연에게서도 진우에게서도 더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기대도 실망도 없는 관계가 돼버렸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지만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반찬을 담그고 택배 상자를 끼웠는데 올해는 장 보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조용하구나 싶었어요. 큰며느리 지민이가 아이들이랑 다녀갔어요. 시끌벅적 웃음소리가 나고 고사리 손으로 선물도 건네줬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문득 진훈의 생각이 나긴 했어요. 어머님, 명절인데 서방님네는 연락 없었어요? 응, 없었어. 이젠 그런 거 기대 안 해. 그래도 너무하네요. 이젠 괜찮아. 그런 것도 다 지나가더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도 애정도 다 지치고 나면 고요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며칠 뒤 진우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지우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달랑 하나 그 사진을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참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죄도 없고 그저 자라날 뿐이죠. 근데 그 사진에 달린 말이 또 없었어요. 이젠 거기에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던 해바라기 화분 사진을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어요. 며칠 뒤 딸 지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진우네는 왜 그래? 연락도 없고. 그 애들은 그게 편한가 봐. 나도 이젠 그런 엄마가 되는 거야. 엄마가 뭐 그렇게까지 너무 참고 사는 거 아니야? 참는 것도 습관이야. 그래야 안 다치거든. 그 말하면서도 제 속이 조용했어요. 상처가 많으면 아물기도 전에 새 살이 돋잖아요. 이젠 그게 굳은 살처럼 남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 휴대폰을 꺼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이젠 그런 생각도 사치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자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주려고 했고 너무 많이 바라봤어요. 이젠 나를 좀 덜 쓰고 살자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큰아들 내외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말들을 해주고 무심결에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젠 손님 안 받아?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하진 않겠단 얘기야. 그 말을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젠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닫은 문은 다시 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상처만 남기던 문을 이제는 닫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문을 닫은 사람이 됐어요. 그 안에서 조용히 내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